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 아침에는 생방송을 안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벽 5시 반에 일요일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납니다. 채팅이가 이제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책 다녀와 가지고 늘상 하던 대로 일요일 방송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실방이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글로벌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지난주에 이제 주식이 좀 많이 올라 가지고요. 세계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현재 총 18조 7,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그 1주 전만 해도 17조 4,7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1조 달러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이번 주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인제 요 베트남 그 화폐 단위가 동이잖아요, 동. 예, 동이 어제 미국 달러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나라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자꾸만 살아나지 못하면 미국 달러 대비 가치가 정말 뚝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런 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국가에서 잘 경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지난주에요. 금 ETF GLD가 지난주에 19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와. 지난주 19억 달러 유입 이후에 13억 달러가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금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억 달러의 유출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이 빠져나갔다. 덕분에 이제 이 빠져나간 돈이 주식이나 일부는 또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에서 트럼프하고 이제 젤렌스키가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모습을 보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정이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가 뺀질뺀질 되잖아요. 네. 미국하고 뭐 미국 말 듣는 것 같처럼 하다가 또 중국에 붙고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죠. xAI가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약 200억 달러를 모금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AI를 아마 미래에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AI 쪽을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AI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 에크먼이 중국과 미국 모두 관세를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인 10에서 20%로 낮추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뭐 125%, 250% 이거는 서로 간에 말도 안 되는 관세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둘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다만 이제 명분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또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즘 보면은 요거는 어느 분이 칼럼을 쓴 건데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뭐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아무튼 가격이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뭐 높낮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거니까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트럼프는 이제 관세 문제로 중국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소통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해 아르헨티나에 이어 IMF와 세계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를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이는 중국의 또 하나의 발작 포인트였습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에 이어 이번 사건도 중국의 반응이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소통하고 있는데 굳이 중국이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역시 전후 관계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관세로 대응 안 한다는 중국에게 베센트 장관이 중국의 아르헨티나 15년 농사에 우박 기후제를 지내자 득달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라. 아르헨티나는 1대1로 프로젝트로 내가 중국이 먹을 것이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빌려주고 곧 아르헨티나는 예정대로 망해야 되는데 기축통화국 미국이 쓱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니까 중국의 반응이 바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통화한 적이 없다. 당연하게도 이건 외교에 걸맞는 언어가 아닙니다. 망신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급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또 다른 발작 포인트, 베센트가 IMF와 세계은행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생각해보면 미국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상식 파괴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명한 책사가 붙어 진짜 아픈 곳을 툭툭 건드려주면 중국 입장에서는 2배 이상으로 아픕니다.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와 소통한 적이 없다라며 망신주기, 비외교적 수사를 사용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IMF와 세계은행 쪽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실력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기관의 설립을 최초 논의하고 설립에 최대 기여한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16.7% 최대 주주고요. 일본 7.8%, 중국 4.45%, 독일 4.2%, 프랑스 4% 등입니다. IMF는 잔인한 현실을 말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센트는 왜 1대1로를 진행할 정도로 세계 2위의 국가가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고 있냐며 대출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개꿀을 빨고 있는데 팩트가 공개되니 짜증이 납니다. 미국은 세계은행에서 16.7%의 영향력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세계은행의 설립의 의미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85% 이상을 넘겨야 중요한 결정의 승인이 되는데 미국이 16.7%를 가지고 있어서 거부만큼은 미국이 꼭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여기에 거부권을 남발하면 세계은행을 만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특이한 방식으로 침투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예를 들면 대출, 증자, 규칙 변경은 특별 다수결 85%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단순 다수결 50%를 사용하는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못 사는 국가들에게 돈을 찔러주는 것과 다름없어 다수결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냉정하게 개발도상국에게 대출을 해주면 원금을 떼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걸 칼같이 이자를 착착 납입해주는 곳은 중국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초기에는 분명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받아도 되었는데 이젠 발전되었다고 중국을 빼면 세계은행의 이자의 큰 부분이 텅 비어버립니다. 중국은 이걸 이용 플러스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전부터 굉장히 불편해 왔는데요. 이제 잘 사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서 자꾸 수당을 타니까 중국 대출에 거부권을 쓰자니 세계은행을 설립한 목적과 멀어지고 다수결로 중국을 빼자는데 동의할 국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부에 동참한 후 폭풍을 감내할 국가가 없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소국들은 1대1로 과정에서 중국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2018년도에 협상을 하는데요. 매년 중국이 빌리던 24억 불 규모의 대출을 10에서 15억 불로 대폭 축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미국이 다수결을 어떻게 통과를 했냐면 바로 세계은행의 증자, 미국이 자본금을 더 태우면서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대출을 줄이는데 미국이 세계은행의 자본금을 더 태우면서 통과시켰습니다. 베센트는 세계은행을 압박해도 지금 당장 중국의 대출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16.5% 투표권은 세계은행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대한 거부권만을 위한 견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센트는 미중 무역 갈등에 중국의 후안무치의 망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좀 살만하면 이제 세계은행 대출 그만 쓰고
다른 국가가 쓰게 갚아라. 시진핑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몰래 수당 타다 들킨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반응 시간을 보면 중국의 반응이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트럼프에게 대화한 적 없다며 화제를 돌린 게 아닐까를 의심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마치 회사 대표가 내고하듯 외교를 하니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보편적인 인류애라는 가치를 굳이 돈으로 바꿔가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중국입니다. 베센트는 중국이 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픈 곳을 잘 찌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1번 첫 번째 베센트 장관이 IMF 그리고 세계은행 문제를 공개하며 중국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악용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왔고요. 세 번째, 미국은 직접 실력 행사는 어렵지만 망신 주기로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네 번째, 중국은 이 부끄러움을 덮으려 트럼프와 소통한 적 없다며 무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베센트는 아픈 곳을 찔러 중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결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지난주에도 트럼프는 자꾸만 통화를 했다는데 중국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뭐 한 12% 이상 올라왔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3번 정도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이 3번 정도 그렇죠? 많이 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죠. 25일하고 26일 사이, 요 사이 한번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22일하고 23일 사이에도 한번 많이 샀고, 그리고 21일하고 22일 요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고, 이런 걸 본다면 아마도 뭐 큰 일만 없다면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74,000달러 거기가 아마 지역적인 바닥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또 하나 보게 된다면 지난주에요 4만 개 이상의 그렇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인출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멤버십에서도 봤지만 지금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게 정말 역대급으로 별로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마음먹고 기관들이 진짜 여기저기서 1조 원씩 한 10군데에서 10조 원 정도 진짜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막 정말 싹쓸이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공급, 그쵸? 공급, 그쵸? 부족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요. 요게 이제 역 헤드 앤 숄더죠.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오른쪽 어깨입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캔들 하나에 한 달간의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2021년 고점 찍고 내려갔죠. 그리고 2021년 가을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이때 못 넘었기 때문에 쭉 빠지는 거죠. 2022년 말까지 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23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어찌됐든 쭉 올라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쭉 빠지고, 그러니까 역 헤드 앤 숄더니까 머리가 아래로 가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이때 여기를 또 못 들어요. 이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 2021년대 고점 몸통만 쭉 연결하니까 거기까지 맞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언제? 작년 9월, 10월까지 그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5년 초에 이렇게 2021년도에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다시 내려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좋은 지지선을 리테스트, 다시 이제 테스트하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어느 만큼 오르느냐? 요 헤드 부분 있죠? 역 헤드 앤 숄더에서 헤드 부분 여기에서부터 요 저항대까지 오른다. 그렇죠? 이 부분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12만 5천 불 정도 된다. 12만 5천 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12만 5천 불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다.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인데, 주봉 차트인데, 비트코인의 모멘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거는 갑자기 막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모멘텀이 바뀌는 건데, 여기 보시면, 모멘텀 시프트가, 과거에도 보면은, 요 보라색에서, 그 다음에 요 하늘색으로 해서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주봉인데, 요 모멘텀 시프트가 녹색으로 바뀌면 그때부터가 진짜 벽이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잘 안 나타나죠.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옥토버, 이 10월에 보시면은 2023년도니까 벌써 막 1년 반 전이죠. 여기 가을에 이제 이 녹색으로 바뀌고 나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172% 정도 갔거든요. 172%.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보라색으로 빠졌죠.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빠지고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또 언제 나타나느냐? 모멘텀 시프트가 작년 가을이죠. 여기 보시면 September, 9월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9월에 보라색에서 다시 녹색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9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녹색이 가다가 다시 이제 갈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어때요? 녹색으로 살포시 나타났습니다. 살포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과연 몇 프로가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92%가 갈지 172%가 갈지 아니면 이 중간 정도가 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4년 사이클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마지막 서지, 그렇죠? 네, 요 랠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찌됐든 색깔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의 상승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죠. USDT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자꾸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도미넌스라는 건 지배율인데 USDT의 도미넌스가 클 때는 당연히 비트가 빠집니다. 가격이 안 좋죠. 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할 때 비트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1, 2, 3, 4, 5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제 마지막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심하게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마지막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보면 이 분석과도 다음 단계는 비트코인이 전설적인 그렇죠? 네, 아무튼 급등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그 선행 지표를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모두가 후행 지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사면은 사자마자 그게 이제 거래량이 포함되고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야지 이평선도 나오고 그렇죠? 네, RSI도 나오고 볼린저 밴드도 나오고 모든 게 후행 지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선행 지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100%는 아닌데 M2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느냐 아니면 돈을 걷어들이느냐 그걸 보는 건데요. 글로벌 M2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네, 요거가 비트코인보다 선행하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보면요. 작년에도 보면 2024년에도 글로벌 M2가 여기죠. 네. 5월, 6월, 7월. 네, 7월 정도부터 M2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비트는 그 당시에 안 올라가요.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언제부터 올라가느냐? 가을부터 올라갑니다. 9월부터 올라가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M2가 먼저 선행으로 올라가고 2달 정도 뒤에 비트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M2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비트도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2달 정도 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M2가 언제부터 올랐느냐? 2월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근데 오르는 폭이요, 이때보다 더 컸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M2의 랠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24년도 가을에 요 고점도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M2가. 자, 그러면은 지금 비트는 그 당시에 빠졌다가 언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월, 그쵸? 4월, 5월부터 지금, 지금 4월 마지막 주인데, 요렇게 지금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과거에도 계속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M2 때문에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야, 그거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야,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 비트가 꺾였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비트가 올라가니까, 역시, M2를, 그쵸? 비트코인이 후행하는구나.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M2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도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 20만 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은 한 25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도 보고 차트도 봤는데요. 상당히 지금까지는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추리는 일부러 줄였습니다. 내 거 이제 크립토죠. 막 발광을 합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그쵸? 빠집니다. 비트는 꾸준하죠? 비트는 꾸준합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를 최소한 50% 이상 딱 담아버리세요. 1억이면 5천만 원 담고, 아니면 나는 그냥 1억이면 8천 담고, 2천 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해도 결국 돈 법니다. 비트를 먼저 담지 않고, 알트를 먼저 담게 되면, 나중에 비트 담기가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알트 먼저 담으면 비트 담기가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비트 먼저 담으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은 요것도 주봉 차트인데, 이더리움 보죠? 요 주봉 차트로 요 바닥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2022년부터 다행히 요렇게죠. 하단에 요 평행을 깨지 않고 이번 주 여기 맞고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이 예상대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좀 뭡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이더가 갔을 때 요 고점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번에 본인이 봤을 때 여기서부터 고거죠. 고평행선까지 올라간다면 8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00불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봤을 때는 8만 불까지 갈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응집을 해가지고 8만 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현실적인 건 요거죠. 이건 이제 1차트입니다. 이더리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1,400불, 1,400불 근처에서 어느 정도 힘을 다진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선은 1,400불 근처가 강력한 지지선이 하나 형성이 됐고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저항선은 여기 보니까 2,000불 근처죠. 2,000불 근처고, 여기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올라가면 강력하다.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 2,500불, 2,600불. 요 라인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2평선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2,500, 2,600 얘가 강력하고요. 거기 넘어가면 다시 또 3,300 정도가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더도 바닥을 다지고 꿈틀꿈틀 대고 있고,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상황은 뭐 내일도 보겠지만, 여기 일단 보면은 2019년 그렇죠? 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 이더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더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그러려면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스테이킹 그 허가가 폴 애킨스 의장이 좀 빨리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알트 시즌이 강력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더를 뭐 지금까지 조롱했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 비트코인 뭐 다 난리죠. 활발하게. 예. 작년부터 이랬다는 겁니다. 다른 알트들도 그래도 뭐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뒤에 있는 이더는 이더 이제 네 차례 하는데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더가 이렇게 앞에 밈이나 그렇죠? 네. 뭐 민콘이나 뭐 비트 다른 알트코인처럼 활발하게 한번 움직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건가? 토탈 마켓캡,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은 2018년도에도 엄청난 알트 불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트가 그때 몇 개가 안 됐어요. 그때 76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요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가 3조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2021년도 피크. 근데 요 상단을 쭉 연결해 보면 이번에는 요거만 따라간다면 10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10조 달러. 그러면 2021년도에 시가총액이 3배가 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비트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썸네일인데요. 썸네일인데 이러한 차트를 그쵸? 보고도 당신이 설레지 않다면 무엇을 설레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2주 차트인데 봉 하나에 2주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토탈3입니다. 토탈3.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비트 빼고 이더를 뺀 거예요. 그들의 이제 차트를 봤더니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요것도 역헤드앤숄더라는 겁니다. 아까 비트코인 봤죠? 2021년도에 고점 찍고 이렇게 왼쪽 어깨 만들고 내려왔죠? 요게 이제 머리가 되는 거고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가지고 돌파를 했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리테스트를. 자, 그쵸? 역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지금 그대로 매크로 차트가 따라오고 있다. 첫 번째는 역헤드앤숄더고요. 두 번째는 그쵸? 매크로 차트에서 2021년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2021년에도 보시면 2018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오죠. 그리고 머리 만들고 역헤드앤숄더입니다. 오른쪽 어깨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이뤘는데 똑같다. 자, 비참한 1분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짐을 떨쳐버리게 그쪽 고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더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얘도 아까 보면 최소한 5조 달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5조 달러까지.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차트 보니까 똑같더라. 데자뷰더라. 이거는 이제 3일 차트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상위 10개를 뺀 겁니다. 비트 이더, 뭐 솔라나, XRP, 도지, 그다음에 BNB 10개 있죠. 걔들을 뺀 쉽게 말하면 잡코인들의 시가총액의 차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MACD가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강세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여기 쭉 보면 요걸 브레이크아웃 했습니다. 그렇죠? 내려올 때 상단을 쭉 연결해 본 걸 브레이크아웃 했다. 언제랑 비슷합니까? 2024년도에도 보면 그때 보면 9월과 10월 사이에도 쭉 내려오다가 이걸 그렇죠? 브레이크가 하고 나서 다시 약간 조정받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먼저 납니다. 이렇게 MACD에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살짝 주춤하다가 급등하거든요.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아마도 요거에 이걸 따른다면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의 불장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로 보면은 요거 XRP죠. XRP가 2016년도 저점에서 2018년도 갔대 거의 100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여기 저점부터 100배를 간다면 한 6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모릅니다.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진정한 미래의 백만장자는
XRP의 이 게시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600면 뭐 우리나라 부자들 엄청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솔라나도 여기서 바닥 따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솔라나의 주봉 캔들인데 매우 강세로 다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연간 지지 수준을 완벽하게 재테스트한 후에 이 재테스트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손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재테스트 한 후에 지금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2분기에 다시 한번 180불에서 200불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는요. 도지 이제 이거 네, 월간 차트인데 도지가 라운드 바텀 브레이크 다운을 하더라. 그렇죠? 이번 사이클에서 원형의 바닥으로 이렇게 붕괴가 되더라. 지금도 최근 보면 이렇게 라운드죠. 네, 원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를 살짝 깨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서 고점 찍고 2021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서 빠집니다. 자꾸 빠지고 나서 급등합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2017년도에 브레이크 다운, 그렇죠? 네, 원형을 이탈하고 나서 올라가더라. 이번에도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패턴대로 간다면 도지도 그 패턴대로 간다면 약 3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휴일 아침에 준비된 내용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야, 요 어떤 영상이 없을 줄 알고 이게 슈팅코인 방송이 4년 만에 아침 방송이 없어서 이번에는 오늘은 늦잠 좀 자야 되겠다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졸리시면 그냥 나중에 봐도 됩니다. 아셨죠? 자, 휴가님들 정말 날씨 좋은데요.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